영양제 먹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같이 먹으면 독되는 거 아니야? 오래 먹으면 간 망가지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의문 완전히 종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영양제 관련 단골 질문들만 모아서 한 번에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영양제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영양제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 영양제들 기준으로 쭉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후라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기름진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긴 합니다. 마그네슘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중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되는데 취침 직전 복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드시는 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라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또는 점심 식후를 추천드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저녁 복용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어서 저녁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유산균은 좋은 제품이라면 식전이든 식후든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찜찜하시다면 공복에 아무 때나 드시면 되고 취침 전도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이론상으로는 공복 흡수율이 약간 더 높다는 얘기가 있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식후를 더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권장 용량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복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단일 영양제를 추가로 먹으면 총 섭취량이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한 번은 꼭 확인해 두세요. 둘째는 흡수를 서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분과 칼슘인데 이 두 가지는 체내 흡수 경로가 겹쳐서 동시에 드시면 서로의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마그네슘도 철분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같은 효능을 가진 영양제를 과도하게 겹쳐 드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피크노제놀, 은행잎, 추출물, 홍삼, 마그네슘처럼 혈행 개선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게 되면 혈관 이완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어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멍이 잘 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르베린, 크롬, 바나바이, 여주 추출물처럼 혈당을 낮추는 성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제도 휴지기를 가져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반드시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영양제는 없습니다. 루테인, 철분, 베르베린을 오래 먹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이건 적정 용량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한 꾸준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용성인 비타민 A를 여드름 등의 목적으로 고용량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에 축적되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드시고 쉬어주는 주기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 형태로 고지혈증 개선이나 피부 건강을 위해 고용량을 드실 경우에는 간독성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역시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단, 니코티나마이드 형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4,000단위 이하의 적정 용량이라면 쉴 필요 없지만 면역력 강화를 위해 10,000단위, 20,000단위처럼 고용량으로 드신다면 잠깐씩 쉬어주셔야 합니다. 철분도 하루 40mg 이상을 장기간 드실 경우 아연 역시 40mg 이상을 남성 건강 목적으로 오래 드실 경우에는 구리 결핍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워트처럼 약물 상호작용이 강한 생약 성분이나 강한 다이어트 보충제, 알로에나 강한 식이섬유 디톡스 제품들은 특정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영양제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영양제를 오래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적정 용량의 일반 영양제는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이미 높거나 음주를 매우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D, 유산균 같은 기본 영양제들은 꾸준히 드셔도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승마 추출물, 고용량 녹차 추출물, 비타민 B3 나이아신, 고용량 비타민 A 같이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은 복용 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영양제의 개수나 용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개인 편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드세요. 다섯 번째, 술을 자주 마시는데 영양제 드셔도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음주를 하는 수준이라면 드시던 영양제는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C, 비타민 D는 간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음주 후에도 복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 음주를 하거나 한 달 가까이 과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간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천연 유래 영양제가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 유래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제품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함량은 더 낮습니다. 특히 최근 MSM이나 유황 관련 성분들에 대해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이라는 식의 마케팅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추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함량, 같은 가격이라면 유기농이나 자연 유래가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연이라는 이유로 몇 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함량은 오히려 낮은 제품을 드시는 건 영양제 측면에서는 손해입니다. 일곱 번째, 마그네슘을 먹으면 설사가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성분 종류에 따라 장으로 수분을 끌어오는 작용이 있어 변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산화 마그네슘이 이 작용이 가장 강하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복용량을 식사 때마다 나눠서 소량씩 드시거나 글리시네이트, 말산 마그네슘처럼 장에 자극이 덜한 성분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가 반복된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일단 끊으세요. 여덟 번째, 커피나 녹차를 마시고 바로 영양제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같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물 한 모금으로 바로 삼키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중간중간에 영양제를 드신다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커피나 녹차와 영양제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함께 먹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는 것 자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탈모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면 저는 먼저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남성 탈모는 DHT라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 주도되는 호르몬성 탈모이기 때문에 영양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T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 아마시유 같은 성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과 면역 조절을 돕는 조합으로 접근합니다. 여성 탈모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영양 불균형이나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맥주효모, 단백질 보충제, 철분처럼 모발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이소플라본이나 아마시유처럼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성분을 함께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독일 의약품인 판토가르처럼 약효 효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통풍이 생기냐는 질문입니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관절에 쌓이는 질환입니다. 퓨린은 아미노산에서 유래하는데 오메가3는 지방 성분으로 아미노산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 퓨린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건데 오메가3 오일에는 퓨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풍과는 무관합니다. 오메가3는 오히려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1번째 루테인 관련 질문입니다. 루테인은 눈의 황반에 있는 색소 밀도를 높여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눈 건강 영양제입니다. 40대 이후 노화로 인한 눈 질환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피로 완화, 뇌 건강, 혈관 건강, 아이들의 ADHD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황반 변성 예방 외에 일반적인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개선하는 목적이라면 루테인 단독보다는 오메가3, 아스타잔틴, 빌베리 추출물을 함께 챙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2번째, 밀크시슬이 정말 간에 좋냐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 중에서 가장 오랜 연구 역사를 가진 성분입니다. 최근 글루타치온이 인기를 끌면서 간 영양제 하면 글루타치온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간 영양제의 기본은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막을 안정화하고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며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다는 것이 다수의 임상 연구로 확인되어 있고 의약품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검증된 성분입니다. 밀크시슬을 고르실 때는 흡수율을 높인 실리마린 포스파티딜콜린 결합 형태, 즉 실리마린 필리포스 계열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3번째,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냐는 질문입니다. 고품질의 유산균이라면 식전이든 식후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산에 약한 저가 유산균이 아니라면 공복에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취침 전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보다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14번째, 유산균 먹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산균 부작용으로는 복부 팽만감, 가스,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위장관 반응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제품을 바꾸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설사가 반복된다고 참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드시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15번째, 영양제를 아침에 한꺼번에 다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먹는 게 번거로워서 못 드시는 것보다야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흡수율과 위장 부담 측면에서는 하루 식사에 나눠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16번째, 성인용 오메가3를 아이에게 먹여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성인용 1000mg 캡슐은 유아기부터 섭취 가능한 용량입니다. 캡슐이 커서 삼키기 어렵다면 가위로 자르거나 바늘로 찔러서 내용물만 짜서 드리셔도 됩니다. 어린이 영양제와 성인 영양제의 차이는 주로 먹기 편한 감미료나 착향료가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용량만 맞는다면 성인 제품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 맛있는 어린이용 가루 제품보다 성인용 캡슐을 열어서 가루만 주는 게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유산균만 섭취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17번째, 종합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종합비타민은 기본 베이스로 깔기에는 좋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많은 성분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 보니 각 성분의 함량이 낮고 미네랄들끼리 흡수 경쟁이 일어나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오메가3와 유산균은 물리적으로 종합비타민에 함께 넣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양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거로워서 종합비타민 하나만 드신다면 그것만이라도 드시는 게 물론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메가3와 유산균 정도는 함께 챙겨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8번째, 부영제가 들어간 영양제가 건강에 해롭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입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부영제들은 안전 허용 범위가 매우 넓고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 양은 그 허용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설탕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입니다. 부영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뢰할 만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영제 없다는 걸 내세워 더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마케팅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19번째, 오메가3가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을 악화시킨다고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알아본 결과 오메가3의 DHA와 여성호르몬 전구체인 DHEA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DHEA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호르몬 전구체로 자궁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메가3 제품에 DHEA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메가3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오메가3 자체인 EPA, DHA 지방산은 자궁근종과 무관하고 오히려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DHEA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시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NMN이 암을 유발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NMN이 세포 재생과 DNA 수복을 돕는 과정에서 암세포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론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 특정 암 촉진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폐암세포에 NMN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억제됐다는 데이터도 있고 NK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FDA가 NMN을 보충제 원료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일반적인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인체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암 치료 중이시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카더라 수준의 우려이지 확립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이 받는 단골 질문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